한여름이 지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최성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도 수축하면서 고향인 태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한번 들게 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으로부터 다량의 순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오는 순간이 다시 연출됩니다. 그리고 북서쪽에서 만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한다면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 사이에서 수증기의 통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성질 차이에 의해서 극도로 강한 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이 집중호우를 잘 나타내주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북서쪽의 어두운 역, 건조하고 차가운 역과 그 아래쪽의 습한 역의 사이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구름대의 진행이 상당히 더디다는 점입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스캔해본 물의 영상에 따라서도 거의 남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울, 경기도에 오전에 비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부산을 거쳐 이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여름철 집중호우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선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세력이 작은 규모의 고기압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나타나 있는 고기압은 일부에 해당할 뿐 그 뒤쪽으로는 북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풍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고기압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배후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탄탄한 기단이 아래쪽을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연성면이 형성이 됐을 때 이 비구름대는 원활하게 남하하기보다는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같은 곳에 계속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경기 남부에 이르기까지 비가 진행되는 시간도 상당히 더디다라는 점을 강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점은 기본 조건입니다. 재료가 공급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불연성문을 만들기 위해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야 됩니다. 이 두 충돌이 있어야 호우가 내린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태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반도에 쏟아지는 비의 양은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 부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가 공급되게 되지만 태풍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은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도 쪽에서부터 적도의 열대 해상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립니다. 그 공기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는 수증기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아래쪽에 태풍이 있고 그로 인한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름철을 정리해보면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발생했을 때 서쪽 지방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강수 그래프인데 여름철을 통틀어서 2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구간이 2번 포착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강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계에 놓일 때 장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완전히 확장하면 더위가 찾아오지만 최성기를 지나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그 가장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겪는 집중호우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